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보이스피싱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이름 바로 김미영 팀장입니다. 일명 김미영 팀장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의 원조이자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까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내로 송환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두 분과 함께 사건의 내막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상담원을 사칭해서 수백억 원을 뜯어낸 원조 보이스피싱의 조직 총책입니다. 9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였는데 이 검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한국과 중국에서 조직원 93명이 체포됐고 28명이 구속이 되기도 했고요. 총책 박 씨는 이 주요 간부들과 함께 동남아로 도피를 했으나 2021년에 바로 포함해서 총책 박 씨 등을 포함해서 8명이 필리핀에서 검거가 됩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의 배경에는 해외 도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 경찰이 해외에 나가서 이 사람을 뭐 잠복해서 잡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해외에 나간 이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검거 자체가 굉장히 지연이 되거나 예. 아니면 검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출국 금지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2013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부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체포가 됐었는데 검거가 예. 됐었는데 이후에 이 주요 간부들이라든지 총책으로 불리는 이제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으로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예. 동남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런 행정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랑은 조금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는 더 이게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검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리핀에서 검거가 이루어졌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인 이 경찰 조직을 이 필리핀 경찰에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총책인 박 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에는 뇌물 혐의로 경찰에서 해임이 됐고요. 2011년에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받아볼 법했던 김미영 팀장 스팸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2012년에는 필리핀의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에는 주요 간부들과 함께 동남아를 도피하게 됐으나 9년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인물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놀라운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직업입니다.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이다. 경찰로 활동하면서 접해왔던 여러 범죄 수법을 직접 범죄에 이용한 셈인데 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접하기 전에 김미영 팀장이라는 그 문자 메시지가 워낙 오래되고 유명 가수의 가사에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미 검거가 됐었다라고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검거됐다는 사실을 저처럼 비슷하게 처음 알게 되신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로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를 맡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화 금융 사기 조직과 관련된 검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내부 전개, 해외 도피와 도주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이미 해외로 나간 상태였고 한국과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조직원들이 검거됐을 때도 본인은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400km 떨어진 곳에 또 은둔하고 있었고 그 현장에서도 또 가명 2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도피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잡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잡지 못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역추적을 해서 나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가 자체도 한국과 필리핀, 중국 3개국으로 나눠버리고 한국에서 전화만 받도록 하고 필리핀에서도 또 전화만 받도록 하고 또 통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으로 놔두고 본인이 아닌 다른 총책에 또 맡겨두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교묘하게 훨씬 더 경찰이 추적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 필리핀에 콜센터 만들었다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잖아요. 피해 규모를 보면 80억 원.
또 수백억 원을 가로채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범행 수법은 어떻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이게 범행 수법이 김명 팀장이라고 지금 하고 나서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예. 이 조직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 조직이 했던 범행 수법이 어디까지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제가 지금 확인한 수법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제 하고 싶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게 이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들거든요. 그 수수료 그리고 인지대 같은 거를 먼저 입금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입금을 하면 그 다음에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뭐 그런 방식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개인 정보들을 이런 대출 관련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출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해서 일부 서류만 위조를 하면 아예 대출 자체를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도 이런 범행이 가능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개인 정보를 빼내고 그리고 이런 수수료 부분에 관해서 누락을 함으로써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지금 우선은 아직 이게 한국에 송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당사자를 불러서 어떤 범행을 했었는지 어떤 범행에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밝혀져야 이제 정확한 범행 수법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주의했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 씨를 포함해서 이 뭐랄까요, 아직 다 국내로 들어오기 전이라서 조만간 추가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인데 규모도 규모고요. 전직 경찰이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처벌을 예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 범죄라고 한다면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되게 되고 예. 이게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 의 형이 이제 선고가 될 수가 있고 50억 원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것처럼 수백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유기징역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선고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곳에서는 이게 50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께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빚만 있고 뭐 다른 재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름이라든지 개인정보를 중요한 개인정보를 노출을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더 빚을 지게 한다든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뭐 그렇게 잃을 게 크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잃을 게 큰 걸 수가 있고 예. 뭐 관련 서류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피해를 이제 좀 초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서 내 이름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내 개인정보에서 대출이나 이런 거에서 필요한 부분들 조금 내밀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특별히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그러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코멘트 주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하시는 걸 저는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자가 날아온다거나 먼저 전화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금융권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먼저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런 전화들 중에 확인되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역으로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가서 나의 신용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고 예. 그 신용 상태에 맞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금융권을 좀 2금융권으로 내려갔을 때 금리가 어떻게 더 올라가면서 내가 대출이 더 확장될 수 있는지를 확인된 공간과 공인된 장소에서만 하셔야지 만약에 전화가 온다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문자를 보고 바로 급한 마음에 또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가 상대가 되치기를 하는 수가 있고 최근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은 어디 오프라인 장소에서 만납시다 했더니 실제로 나갔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진짜 실제로 사람이 나왔네? 확인이 되고 또 돈을 보냈더니 또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날로 이 수법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공신력 있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에 내가 먼저 요청을 해서 통화를 하고 현장에 오프라인을 최대한 갈 수 있는 곳으로 택해야지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지 먼저 다가오고 그리고 먼저 다가왔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또 한 번 이 사건과 같이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자제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까지 듣고요. 오늘은 사건 큐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